자, 6장의 무형재산입니다. 자, 무형재산의 의의부터 볼게요, 여러분. 자, 무형재산은 유형재산과 비슷하죠. 영업활동의 사용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무형자산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도 형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물리적 형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무형자산이 기업에 진짜 이 자산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회계 기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식별 가능성이란 건 뭐냐면 자산이 분리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어떠한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자산의 가치가 있는지, 이 존재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산으로 우리가 장부에다가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특허 기술을 다른 기업에 매각을 하거나 또는 임대를 하거나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각, 임대 등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식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리 가능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계약상의 권리나 어떤 법적인 권리에서 발생된 무형재산의 경우에는 이게 분리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제조 설비를 제조 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일괄 취득하는 어떤 계약상의 권리를 내가 어,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특허 기술은 이 설비하고 분리 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미래에 효익을 주는 것이 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식별 가능성이라는 개념, 분리 가능해야 되고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분리 가능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미래의 효익을 창출할 경우 이때도 식별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데 기업이 이 기술을 모든 기업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건 나의 자산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통제라는 것은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이걸 다 사용한다 그러면 이건 내 자산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뭐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특허권을 취득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게 꼭 법적 권리를 법적으로 이렇게 내가 보호를 받는 것이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내가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을 다른 사람들이 도용할 수 없도록 혼자만 이 기술을 알고 있다.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이다. 이거는 다른 기업들이. 그러면 법적 권리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지만 꼭 법적 권리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필수 조건은 아닌 거죠.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나의 무형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꼭 필요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법적으로부터 권리가 나온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형체가 없다 하더라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줘야 되겠죠. 그죠? 재화의 매출, 제품을 매출하거나 그 특허 기술을 갖고서 물건을 만들어서 재화를 매출하거나 또는 뭐 용역 수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원가 절감을 가져오거나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된다면 미래의 효익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식별 가능성, 그 다음에 통제,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 다만 이제 여기 보시면 영어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업회계 기준서의 영어권. 자, 우리가 영어권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을 사업을 뭐 합병을 한다든지 인수를 할 때 그 회사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러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가치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영업권의 가치를 우리가 매길 때에는 그 기업의
기업과 별도로 우리가 가치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권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별도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죠?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업권 외에 무형자산은 이렇게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기업과 분리 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영업권은 뒤에 가서 다시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무형자산의 종류입니다. 자, 무형자산은 뭐 여러 가지의 개정 과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개발비입니다. 개발비. 자, 개발비는 기업에서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떤 투자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투자된 자금이 기업의 미래에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지만 우리가 무형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돈을 투자했는데 이게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경상연구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자산이라 함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돈을 투자했지만 만약에 효익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죠.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구 단계를 거쳐서 개발 단계로 진입을 해서 개발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럼 이제 연구 단계가 뭐고 개발 단계가 뭐냐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연구 단계는 지식의 탐색을 하는 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연구 단계라는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어떤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 활동,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거나 또는 연구 결과 또는 그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뭐 최종 선택하는 이런 활동들. 그래서 이제 탐색하는 활동이다. 그렇게 여러분 뉘앙스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연구해보고 진짜 이게 만약에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 단계로 진입을 하겠죠. 그럼 개발 단계라는 것은 연구 단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적인 생산을 하거나 또는 사용 전에 연구 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을 하는 거죠. 현저히 개량된 것에 적용을 하는 활동. 그래서 시작품을 생산해 본다든지 모형을 설계해 본다든지 제작 및 시험을 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구한 단계를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작품을 생산해 본다든지 모형을 설계해 본다든지 또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해 본다든지 소규모 시험 공장을 설계해 본다든지 뭐 이런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비용은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지출은 이게 만약에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다면 무형자산으로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한 다음에 미래에 이 투자된 돈에 의해서 미래의 수익 창출을 하게 되는 그 기간에 수익을 창출하는 그 기간에 우리가 상각을 통해서 우리 감가상각을 통해서 우리가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그 수익에 대응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자산의 인식 요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거는 미래의 효익을 주는 거니까 바로 소멸되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가 그 미래의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 기간의 가치 감소분에 대해서 상각 비용으로 수익 비용 대응을 하자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그럼 요 다시 한번 요약표를 정리해 놨는데 보시면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비라는 판관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것은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다면 개발비라는 무형 자산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경상기획 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되 이게 제조와 관련된 거면 제조 원가로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면 판관비로 구분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대요, 기업이. 그렇다고 한다면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겠다. 즉 비용으로 그냥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의 종류 중에 개발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봤고요. 영업권에 대한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영업권은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이 어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영업권은 우수한 인재나 또는 회사의 좋은 이미지 등과 같이 동종 기업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무형의 자원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걸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권은 외부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도 있고 또는 내부적으로 내부 창출 영어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내부 창출 영어권이란 건 기업이 내부적으로 그 영어권을 계상을 하는 거예요, 장부에.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인정해 줄 수는 없죠. 그건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잖아요. 객관적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부 창출 영어권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외부에서 뭐 합병 등을 거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우리가 영어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케이스를 들 수 있죠. 자, A라는 기업이 B 기업을 사업을 인수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흡수합병한다라고 가정하면 그래서 이 B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부채를 적정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흡수합병이라고 하면 뭐 이런 개념이 여러분 흡수합병이라고 하면 개념적으로 자 이렇게 A 기업과 B 기업이 합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 A 기업이 인수하는 취득자예요. 그리고 B 기업은 취득을 당하는 피취득자라고 했을 때 이 센 A 기업이 B 기업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A 기업에 흡수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 우리가 흡수합병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B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시장에서 구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럼 합병을 하게 되면 이 B 기업의 자산 부채를 적정한 공정 가치로 측정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측정해 봤더니 B 기업의 자산이 1,000원이고 B 기업의 부채가 700원이에요.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 B 기업의 이 자본을 우리가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B 기업의 순자산의 공정 가치는 300원이죠. 그런데 우리 A 기업이 이 B 기업을 300원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하려고 했더니 이 B 기업에서는 사업을 안 넘기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런지 봤더니 이 장부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동안에 쌓아놓은 어떤 좋은 이미지라든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로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고 어 보니까 순자산의 공정가치 300원보다 더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 A 기업은 웃돈을 주고 이 기업을 인수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A 기업이 합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B 기업에 갖고 있는 자산 1,000원과 부채 700원을 인수하는 거예요. 그럼 300원만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하면 되는데 400원을 지불한 거예요. 100원을 더 줬죠. 그 100원은 B 기업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어권의 가치를 인정해서 준 거죠. 이걸 우리는 영어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어권, 유상으로 취득한 이 영어권은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 가치를 사온 거니까 당연히 이건 자산의 가치로 인정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부 창출된 영어권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권을 계산하는 공식이 투자회사가 지급한 이전 대가, 그러니까 취득자가 지급한 이전 대가 400원에서 이 취득을 당하는 피취득자, 요 B회사의 요 자본,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해서 지불한 금액을 영어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특히나 개발비나 영어권은 말 문제로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개념을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 밖에 무형자산에는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산업재산권이라는 거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의 재산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산업활동과 관련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어떤 권리들
어, 실용신안권은 그 특허 뭐 제품의 예를 들어서 뭐 내부 디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디자인권은 외부 디자인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 뭐 ERP나 회계 프로그램 등과 같이 어, 영업 활동에 여러분 여기 지금 영업 활동입니다. 영업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의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럼 강화권은 일정한 강구에서 강물을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권리.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석탄이나 이런 광물을 채취한다라고 했을 때 이 권리를 부여받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권이라고 합니다. 뭐 어업권도 있을 수 있고, 임차 권리금, 이건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을 주고받을 수 있죠.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무형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이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예요. 이거는 유형자산과 동일해요. 우리가 자산의 취득 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구입 원가뿐만 아니라 그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취득 관련된 부대 비용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권리, 특허권과 같은 이런 무형자산은 뭐 법률 수수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권리 이전을 할 때 들어가는 이런 이전 비용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700만 원에 다른 기업한테 취득을 하는데 법률 수수료 3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특허권의 취득 원가는 730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도 포함한다는 거. 우리가 직접 지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발비에 투입된 이런 간접적인 지출도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사례 케이스 분기를 한번 보시죠. 자, 공장에서 사용할 제조 특허 기술을 550만 원에 구입하면서 특허 이전비로 60만 원과 함께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취득 원가는 550만 원에다가 요 60만 원까지 포함해서 610만 원을 취득 원가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 볼게요. 자, 그래서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취득 유형별 회계 처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다양한 취득의 유형별 회계 처리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허 기술을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그럼 증여 시점에서의 공정가치를 특허권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대변에는 자산 수중이익으로 처리한다. 동일합니다. 그죠? 또는 어,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과 다른 자산과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종 교환의 경우에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하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할 수 있다는 거. 또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 현금 수수액을 반영한다는 거. 이거는 유형자산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개념을 그대로 무형자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상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무형자산도 가치가 줄 수 있죠. 특허권이다 그러면 시간의 경과로 특허 기술의 가치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취득한 특허 기술과 현재 특허 기술의 가치가 현저히 차이가 나듯이 가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자,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는 직접 상각할 수도 있고 간접 상각할 수도 있어요.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 프로그램도 직접 상각법으로 이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허권을 취득했을 때 뭐 특허권 등과 같은 자산이 증가하겠죠. 근데 그 자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 창출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기말 결산 시에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주고, 가치감소분에 대해서 대변에 상각 누계액을 쓸 수도 있겠지만 특허권이라는 자산을 직접 감소시킨다는 거. 만약에 이 무형자산 상각비가
어떤 제조 활동에서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조 원가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관비로 처리하면 된다. 자,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차이점들이 조금 있어요. 자,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되 뭐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무슨 뭐 연수학계법이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되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게끔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끔,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자,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입니다. 자, 무형자산은 내용 연수는 유형자산과 다르게 좀 제한이 있어요. 자, 법이나 어떤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체가 없는데 이걸 막 30년, 40년 상각할 수 없잖아요. 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유형재산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년 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런 특허 기술 같은 경우에 20년을 초과해서 상각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계약이나 어떤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법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건데 우리 감가상각은 이 상각은 구입한 때부터 상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한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에 취득 또는 완성 후에 지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때는 자, 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했다면 우리가 자산으로 자본적 지출을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비용으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유형자산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산의 우리가 요건이라는 것은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리고 그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했다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에 무형자산 상각비를 통해서 비용화시키는 게 맞겠죠. 수익비용 대응 관점에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손상입니다. 이거는 유형자산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 때 여러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걸 뭐 또 공부할 필요가 없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무형자산도 형체는 없지만 진부화되거나 또는 시장 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해서 그 무형자산의 회수 가능성이 장부 금액보다 하락한 경우에 그 손상, 그 손실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거. 만약에 차후에 자산의 가치가 회복된 경우에는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무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한도로 우리가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거는 유형자산과 동일해요. 그래서 특허권 등을 취득했을 때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결산 시점에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요 상각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 그럼 상각하고 남은 장부 금액과 회수 가능액을 비교해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차변의 무형자산, 손상차손, 대변에 이런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감소시키면 되는 겁니다. 회수 가능액은 뭐였었죠? 유형자산에서 여러분? 그렇죠. 순매각가치와 사용가치 중에 큰 금액을 회수 가능한 금액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회수 가능한 금액하고 장부 금액을 비교해서 이 차이만큼을 우리가 손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차기에 결산할 때 이 회수 가능한 금액이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게 된다면 우선은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 시점에서의 그 상각한 후에 그 장부 금액이 만약에 회수 가능한 금액이 회복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일정 한도 내에서 특허권 자산을 증가시키고 대변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환입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 환입으로 인식을 할 때는 무제한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장부 금액을 한도로 환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1월 1일 날 특허권을 10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했다. 그래서 차변에 특허권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처리를 했고요. 자, 12월 말일 날 내용 연수가 10년이고 잔존가치가 0원 정액법이에요. 자, 그러면 10만 원 나누기 10년 하게 되면 무형자산 상각비 만원, 대변의 특허권 만원 이렇게
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겠죠. 자, 12월 31일 그해 말에 감가상각을 하고 나서 회수 가능액을 비교해 보는 거죠. 회수 가능한 금액이 81,000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9만 원인데 장부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 81,000원이면 9,000원만큼 손상이 난 거죠. 그러면 차변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9,000원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고 대변에 특허권을 자산을 감소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기에 결산할 때 보니까 회수 가능한 금액이 12만 원이나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때에는 여러분, 자, 이때에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결론만 제가 적어놨는데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2기 12월 말에는 감가상각을 얼마 할까요? 자, 81,000원으로 지금 장부 금액이 되어 있어요. 그쵸? 자, 81,000원 떨어져가지고 지금 손상을 9,000원 인식을 했죠. 그럼 81,000원인데 지금 그 다음 기에는 9년이 남았으니까 81,000원 나누기 9하면 9,000원만큼 무형자산 상각비용을 인식해줘야 돼요. 이렇게 무형자산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자, 요거는 이제 8,000원이겠죠. 요 8,000원이 나온 이유는 지금 81,000원으로 지금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남은 내용연수가 9년이니까 9 나누면 81,000원 나누기 자 나누기 9 하면 요 8,000원이 아니라 9,000원이죠. 네, 9,000원이 맞네요. 밑에 해답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9,000원만큼 무형자산 상각비를 인식해 주시고 대변에 특허권 9,000원 이렇게 무형자산 상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81,000원인데 81,000원에서 9,000원 상각을 했으니까 72,000원이 2기 말의 장부 금액이에요. 2기 말의 장부 금액이 지금 72,000원인데 81,000원에서 9,000원 상각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회수 가능한 금액이 12만 원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12만 원이지만 그러면 72,000원과 12만 원의 차이만큼을 환입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2기 말의 장부 금액은 8만 원이죠. 왜냐하면 만 원씩 2만 원 상각했을 거고 손상되지 않았었다면 그럼 8만 원이 장부 금액일 거니까 회수 가능한 금액이 12만 원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장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8만 원까지만 환입할 수 있어요. 그럼 8만 원인데 7만 2천 원이 지금 현재 장부 금액이니까 8천 원만큼이 회수 가능한 손상차손 환입해야 될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것만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만큼 특허권의 자산을 증가시키고요. 특허권 8천 원만큼 증가시키고 대변에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무형자산 손상차손 환입. 무형자산 손상차손 환입. 손상차손 환입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환입은 무제한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되기 전에 장부 금액을 한도로 영업의 수익으로 이렇게 인식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밑에 또 해답이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이 해답을 참고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분기 연습을 해보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주의사항은 여러분 주의사항은 이제 처분에 대한 게 남았죠. 자, 처분입니다. 자, 처분인데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무형자산의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 다만 이제 처분 금액에서 처분 수수료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제 순매각 금액하고 비교해서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1월 1일 날 공장에서 사용할 특허 기술을 100만 원에 현금으로 취득을 했대요. 차변에 특허권 100만 원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연수 5년이고 정액법이고 그리고 잔존 가치는 없어요. 그러면 무형자산 상각을 할 텐데 이거를 7월 1일 날 올해 처분했대요. 거래처에 80만 원 받고 처분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처분을 하게 되면 기중에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고려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100만 원에 내용연수가 5년이면 잔존 가치 없으니까 1년에 20만 원씩 상각을 할 텐데
지금 6개월 동안 사용을 했으니까 무형자산 상각비 10만원, 그러니까 20만원이 12개월치니까 6개월치 무형자산 상각비 10만원, 특허권 10만원으로 해서 상각에 대한 분기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처분에 대한 분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특허권을 90만원 지금 없어져야 되는 거죠. 100만원에서 10만원이 가치가 감소했으니까 90만원 없애고요. 90만원 없애고, 자, 그래서 90만원을 없애고, 자, 80만원에 처분하고 어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약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받으러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건 상거래가 아니니까, 그렇죠. 미수금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럼 10만 원만큼은 요 무형자산을 처분해서 손해봤으니까, 무형자산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중도에 처분을 했을 때, 이 처분 직전까지 감가상각을 고려하고 처분에 대한 분기를 하는 것이 수익비용 대응 관점에서 더 타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한 처분까지 봤고요. 다음 강에서 이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